안녕하세요, 밝음이네 식구 여러분. 소름 돋는 밤의 이발금입니다. 1990년 10월 노태우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많은 조직폭력배들을 소탕해 나갔습니다. 그 시절 구속된 조직폭력배들만 25,091명, 그리고 없어진 조직이 175개나 되었다고 하네요. 그로 인해 그 당시 수백 명의 조직원을 거느렸던 그야말로 기업형 조폭들이 검거되면서 자취를 감추게 되자 다른 유형의 조폭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전의 조직폭력배들은 유흥가를 중심으로 음지를 장악해 힘과 재력을 충당하는 데 반해 그런 의도와는 다른 목적의 조직들이 생겨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1993년 7월 26살의 김기환을 두목으로 가진 자들을 증오한다, 부자들에게서 10억 원을 뺏는다, 조직을 배반하면 죽음뿐이다 라는 사상을 내민 지존파가 결성이 됩니다. 김기환이 즐겨보던 지존 무쌍이라는 홍콩 영화의 제목에서 따온 조직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총 인원은 7명의 작은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1년여 년 동안 활동하면서 아주 엽기적인 살인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은 살인 공장을 만들어 그곳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설치하여 중소기업 부부와 그 외의 무고한 사람들, 그리고 조직원 1명까지 총 5명을 살해했습니다. 1994년 9월 20일 추석 연휴 중에 검거된 그들은 전원 사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1996년 10월 지존파를 그대로 모방한 조직이 또 생겨났습니다. 20살의 나이가 어린 최정수라는 사람이 두목이었고요. 총 5명으로 이루어진 조직이었어요. 이름은 막 나가는 인생이라는 뜻에서 막가파로 지었다고 합니다. 배신은 죽음이다, 화끈하게 살다가 죽는다 라는 강령을 통해 지존파와 같은 사상을 지니고 있는 듯 했으나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가 목적이었던 지존파와는 조금 달리 검거 후 최정수는 기업형 조직이었던 양은이파의 조모 형님을 존경한다며 그와 같은 대형 조직을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의 돈을 빼앗고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는 이유로 직접적 살인은 하지 않았고요. 사람을 산채로 생매장하여 살해했다고 합니다. 시신 발견 당시 살아있는 채로 묻힌 탓에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면 흙을 긁어내느라 손톱이 모두 빠져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 최정수 또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위에 보시는 사진이 지존파고요. 아래에 있는 사진이 그 이후에 나왔던 막가파입니다. 이렇게 지존파와 막가파 일당이 검거된 이후 또다시 작은 조직이 결성됩니다. 바로 아래에 보이는 32세 이순철이 두목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 미니 조직이었어요. 이름은 영웅파였습니다. 오늘은 영웅파의 두목 이순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존파 일당이 체포되고 사형이 집행된 지 4년, 그리고 막가파 일당이 체포되어 처벌이 확정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이런 조폭이 생겨났습니다. 영웅파의 두목인 이순철은요, 1989년 이미 살인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었고요. 교도소에 수감 중 10년 만에 가석방이 되어 1999년에 출소를 합니다. 가석방된 그는 출소한 이후 사회에 나오자마자 어린 시절부터 소년원에서 알게 된 동생들을 모아 영웅파라는 조직을 결성하게 됩니다. 장덕수, 곽종길, 박재범, 유덕희, 원만식, 유정훈, 이순철 이렇게 7명으로 미니 조직을 만들게 되었죠. 이들 중 이순철은 당시 나이 32살로 가장 영장자였고 조직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기에 그가 두목으로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영웅파의 주 활동 영역은 대전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전의 조직폭력배들의 생활 방식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유흥가 등의 뒤를 봐주고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닌 청부폭력 혹은 사설 경호 등의 분야로 돈을 모았죠. 실제로 이들 중에는 무술 유단자가 있었고요. 사설 경호 회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직 생활 중에도 무술 경호원 혹은 다른 어떤 직함을 명함에 새겨 소지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영웅파는 경찰과 검찰이
그동안 파악해온 조폭 계보 명단에도 배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범죄 행위에는 일반 가정주부인 이 씨도 가담을 했었습니다. 일반 주부였던 이 씨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부자인 사람들의 명단을 영웅파 일당에게 주면 영웅파 일당은 그 사람을 납치하여 돈을 빼앗고 그 빼앗은 돈의 일부를 그 가정주부에게 돌려주는 등 완전히 새로운 수법의 범죄를 저질렀죠.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영웅파 조직원들은 검거되기 전 2달 전부터 대전시 서구 도마 2동에 2층짜리 단독주택에 월세를 들어 다 같이 합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인 박 씨는 세를 준 후 얼마 되지 않아 2층에 보관돼 있던 짐을 가지러 들렸는데 집안에 운동기구들이 많고 사람들의 인상이 험악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 일당들을 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합숙 생활을 하며 여자 한 명과 함께 살며 낮에는 집안에서 주로 활동해왔으며 밤에 많이 움직였고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수시로 얼굴이 바뀌어가며 드나들었다는 이웃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았죠. 영웅파 일단은 이사를 온 이후 주민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 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급 승용차를 여러 대 소지하고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주차 문제 등으로 주민들과의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인상을 쓰고 고압적인 언행을 일삼아 주민들도 이제 영웅파 일당을 피하기 시작했고 아마 깡패 패거리이지 않을까 하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들의 합숙소에서 범행에 이용한 야구방망이와 회칼, 망치 등의 흉기와 수백만 원의 현금 및 수표, 달러, 엔화, 예금 통장, 그리고 훔친 번호판 등 50여 점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실제 영웅파 일당들이 가지고 다녔던 가짜 신분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의 조직폭력배와는 다른 형태의 범죄 방법으로 굉장한 부를 축적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만 보았을 때는 영웅파가 지존파와 막가파를 능가할 만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순철이 왜 사형수가 되었는지도 알 수 없죠. 영웅파는 다른 조직들과는 활동 영역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세력 다툼을 하거나 위협을 받지도 않았고요.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웅파 조직들은 이순철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서부터 알게 된 지인들이 모아 만들게 된 조직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전의 조직들보다는 조직 내 위계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1999년 10월 21일 밤 대전 서구 탄반동의 한 편의점에서 영웅파 일당과 이순철의 동거녀 25세의 강정숙이 함께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던 도중 당시 나이 29살이었던 조직원 곽종길이 두목의 여자인 강정숙에게 술김에 반말을 섞어가며 하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인 조직이었다면 조직의 우두머리의 여자에게 그런 대우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나 워낙 어린 나이에 서로를 알게 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영웅파가 동네 모임쯤 되는 듯한 행동을 했던 거죠. 이에 이순철은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하고자 다른 조직원들을 시켜 곽종길을 폭행하도록 지시합니다. 조직원들 5명에게 곽종길은 집단 폭행을 당했고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기절한 곽종길을 조직원들은 승용차에 실어 자신들의 합숙소로 다시 데려갔죠. 하지만 이들의 폭행은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심해졌습니다. 합숙소로 돌아온 후에도 야구방망이와 새망치 등으로 폭행을 계속하고요. 10월 22일 회칼을 이용해 곽종길의 손을 자르고 복부를 찔러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거 이후 조직원들의 진술로는요.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명목으로 우두머리의 지시를 따르기는 했으나 폭행을 당한 곽종길이 의식을 되찾을 경우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워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살해하는 당시 이순철이 오야를 업신 여긴 놈은 이렇게 된다는 걸 똑똑히 봐두어라 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곽종길을 살해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줌으로써 조직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싶어 처음부터 살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순철은 그렇게 곽종길을 살해한 후 자신들의 부하 직원들을 시켜
곽종길의 시신을 훼손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합숙소 화장실에서 이루어진 토막 작업은 토막을 내기보다는 시신을 난도질한 것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뼈와 살을 분리해가며 여러 조각으로 훼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각됐을 경우 신원조회가 될 것을 우려해 치아가 있는 입 주위를 모두 발라내기도 했고요. 지문까지 없애버리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이순철은 곽종길의 시신에서 간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는 7조각으로 나눴습니다. 그러고는 부하 직원들에게 소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조직원들에게 술을 한 잔씩 따라준 후 소주와 함께 자신이 잘라놓은 곽종길의 간을 하나씩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조직원들 사이에서 이 사실을 발설할 것을 우려해 이순철이 엽기적인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었죠. 그 자리에는 이순철을 포함한 조직원 6명과 이순철의 동거녀 강정숙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고 시신의 내장까지 나누어 먹은 이들은 다음 날인 10월 23일 오후 3시경 수백 조각으로 훼손된 시체를 쓰레기 봉투 11개에 나누어 담아 승용차 뒤에 실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산림욕장 부근 야산 계곡 쪽에 3개의 구덩이를 파서 안매장했습니다. 수사팀의 이야기로는요, 시신 발견 당시 그다지 깊게 파지도 않은 구덩이에 흩뿌리듯이 유기가 되어 있어 찾아내기는 쉬웠으나 육안으로 형태를 알아볼 수조차 없는 지경이어서 DNA 검사를 하고 나서야 신원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영웅파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경검찰이었기에 이 사건이 자칫하면 미제 사건으로 묻힐 가능성도 다분했으나 뜻밖의 제보로 영웅파의 엽기적인 행각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체의 내장까지 나누어 먹으며 발설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영웅파 조직들의 의리가 그리 오래가지 않았던 것이죠. 함께 살인을 저지른 일당 중에 한 명이 10월 28일 서울지검에 직접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음 날인 10월 29일 영웅파 조직원들을 모두 붙잡았고 시신 또한 발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굉장히 엽기적인지라 사회 전체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이순철, 박재범, 창종빈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그리고 정덕수에게는 25년을 구형하였고 유덕희, 원만식, 그리고 일반인 주부였던 이씨 이렇게 3명에게는 징역 7년씩을, 그리고 이순철의 동거녀였던 강정숙과 유정훈 등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합니다. 검사는 논고를 통해 이들은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 같은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며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며 이 같은 구형을 했죠. 다만 동거녀 강정숙과 유정훈은 살인 및 인육 사건에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3년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2심 재판에서는요, 인육까지 먹은 죄질이 너무 나빠 이 일을 벌인 주동자에게는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두목 이순철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3명은 양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 논란이 있었던 터라 사형제도는 위헌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순철 측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00년 8월 16일 1심과 2심의 무기징역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차종빈이 전날 15일 새벽 2시 33분쯤 자살한 것이 밝혀집니다. 2m 높이의 창문 쇠창살에 속옷 2개를 이어 끈을 만들고선 거기에 목을 메고 자살했다고 하는데요. 교도소 측은 창종빈이 자신이 저지른 일에 죄책감이나 형량에 좌절하여 벌인 일이기보다는 과거에 받았던 척추 수술의 후유증으로 최근 하반신 마비와 배뇨장애 증세를 보여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는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수백 개로 토막내어 안매장하고 범행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결속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사체에서 간을 꺼내 나눠 먹는 엽기적인 행위를 한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한 국가가 형사 정책으로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했다고 해서 사형 판결이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이 위헌이라는 이순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 10월 19일 상고를 최종 기각하고 이순철 사형, 박재범 무기징역, 정덕수 2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형이 내려지게 되는 경우는 연쇄살인이나 단기간에 2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에 사형이 내려졌던 반면 한 사람을 살해한 사건으로 사형이 내려지는 경우는요, 그 당시 너무나 성행했던 어린이 납치 유괴 살인 사건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이 저지른 범죄를 사회가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영웅파의 살인 행각이 밝혀진 이후 그들이 합숙소로 쓰던 대전의 단독주택 주민들은요, 이사 온 이후 접촉도 없고 항상 험악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던 그들이 범행을 지른 시점, 그러니까 한 22일을 전후로 해서 갑자기 태도를 바꿨었다고 합니다. 주민들과 마주치며 반가운 얼굴로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요, 마을 청소를 도맡아 하기도 하는 등 친절한 행동을 보여 몸에 문신을 하고 인상이 좀 험악하긴 하지만 착한 청년들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바꿔가던 찰나에 이런 사건이 터지자 토막살인 후 인육을 먹는 등의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내 이웃에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25년형을 선고받은 장덕수는요, 29세의 늦은 나이에 2년제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1학년으로 재학 중이었으며 학생회장에 출마를 하는 등의 토막살해 사건을 저지른 영웅파 조직 생활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또 밝혀지면서 사회적인 충격을 안겨주었죠. 2000년에 25년형을 선고받은 장덕수는 7년 후면 출소를 합니다. 이순철이 영웅파를 만들기 이전에 살인으로 12년을 선고받고 10년 만에 가석방된 것으로 볼 때 장덕수 또한 2025년, 그러니까 25년형을 모두 채우고 출소를 하게 될지 아니면 형이 조금 줄어들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형이라는 형벌이 위헌이 아닌 합헌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999년 이후에도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이 있는데도 아직도 존폐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은 물론 형 집행조차 되지 않는 현실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죠. 법원의 1심 선고는 2018년 2월 21일 날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영학은 자신이 사형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요, 나는 살인범 이영학이다 라는 책을 출간해서 돈을 벌어 딸에게 부족하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며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2심에서는 심신미약 등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지인들과 딸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내용들이 요즘 뉴스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 푸드트럭을 해서 돈을 벌겠다, 꼭 자신이 곧 출소할 것처럼 말이죠. 90년대에 이루어졌던 이런 사건들이 2018년인 현재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속살인이라든지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이런 범죄자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이런 엽기적인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